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의 신성민. 김태준입니다. 9.16 대책,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좋은 정보들을 어떠한 대책이 발표했고 이 대책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김 대표님, 오늘 지금 현재 9.16 대책이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뭐 대표적인 내용은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공급을 빠르게 순환시키겠다. 결국은 3기 신도시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들을 공공으로 전환해서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11월달 사전 청약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공급보다 3만 가구를 늘리겠다. 그렇게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더 3기 신도시의 수요를 좀 더 많게 하겠다라는 게 골자, 첫 번째 골자인 거고, 두 번째는 사업의 인허가 물량이 되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금리 상승으로 해서 시행사라든지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하고 법적으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공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공사를 해서 많은 공급들을 일으키라는 게 두 번째 골자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도심권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속도면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거를 제도적으로 좀 더 만들겠다. 그래서 도심권의 재개발, 재건축들을 좀 더 빠르게 속도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은 공급들을 하겠다라는 게 세 가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다. 네. 자, 우리 김 대표님이 봤을 때는 정책상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이번 정책에서는 한마디로 총평하자면은 안고가 빠진 찐빵이다.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 그 공급에 대한 대책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공급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빠르게 공급한다. 이것도 이제 좋은 골자이긴 하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제 건축 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건축비라든가 아니면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대책은 조금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통해서 소규모 이런 정비 사업을 조금 활성화하겠다. 이 부분 자체에서는 정말 좋은 그렇죠.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9.16 대책을 통해서 자,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 일단은 제가 총평으로 한마디로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실효성이 조금은 많이 떨어지는 대책도 있지만 그나마 이 중에서 이 9.16 대책 중에서도 취할 거는 취할 만한 거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방안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공급 대책은 보시면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그러니까 공공주택 100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270만 호의 공급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만큼 공급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왜 이걸 대책을 냈느냐라고 먼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공급 규제 합리화를 지금 발표를 했느냐, 그 이유를 보면 지금 그 이유는 쭉 올라가시면 그 이유를 보면 지금 내용이 나와야 되면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39%가 감소했다. 그리고 또 착공을 해야 되는 물량들은 56%가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준공 입주 물량은 작년과 유사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왜냐? 그 전에 이미 공사를 진행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하기 때문에 준공 물량은 줄어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다 보니까 준공 물량들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리 이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대책으로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준공 물량은 작년도 대비해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 착공하는 이 준공되는 물량 자체는 굉장히 작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 들어서 아마도 인허가라든가 착공 이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준공되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발표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 공급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공급하는 장소, 지역이 저는 조금은 문제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공급하겠다라는 지역은 3기 신도시 지역을 그렇죠. 네.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뭐 빠른 지역이 인천 계양 뭐 2026년도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2026년도 계양 지역이 2026년도에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입니다. 그럼 3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걸 마냥 기다리냐? 그 공급을 기다리냐?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말 그대로 서울이 아니라 도심권이 아니라 3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교통이라든지 업무시설이 완성된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위례라든지 뭐 주변 지역의 서울에 또 청라라든지 인천의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교통이라든지 뭐 직주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성 단계로 가면서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는 것 뿐이지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결국은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해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의 상황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공급하기보다는 우리가 당장 거주하면서 필요한 지역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쏙 빠져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대책은 나왔는데 안고가 빠진 찐빵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공급을 어디다 하냐? 우리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서 핵심 지역의 집이 부족한데 어디다 공급을 하냐? 3기 신도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집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점에는 공급 대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조금은 부동산 상황에서는 좀 동떨어진 정책이지 않나, 대책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공급 대책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서울은 아니더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은. 차라리 그걸 조금 더 당겨서 지금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는 뭐 교통이라든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기 신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조금 더 당겨서 지금 시점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장에서 영향이 미치는 게 훨씬 클 거다. 왜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뭐 평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미 교통이라든지 직주건접이라든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도시죠. 그 지역을 2024년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이번 공급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래도 신호라도 줬으면 조금 더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고 빠진 찐빵에서 약간 안고가 없지만 그래도 다른 거라도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안 들어있는 것도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3기 신도시에 공급하거나 지금부터 착공에 들어가도 앞으로 3년인데 그렇죠. 언제 공사해가지고 언제 공급하고 심지어는 지정방해랄지 뭐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에 대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가 있지만 이게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도 유익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해야 되는 시청자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분양시장 개선을 위해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이거 말씀한 거네요.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금리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 건설 사업성은 과거 대비 악화됐고, PF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PF 자, 대출 금리도 지금 3%에서 10% 갔다가 지금 8%인데 그래도 3, 4%에서 8%면 그 2배 근데 이상 제가 올랐습니다. 봤을 때는 보세요. 지금 2024년 8월 달에 8%에서 9%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PF 금리 자체는 그렇죠. 10%가 넘습니다. 훨씬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렇고, 자, 그 다음 금융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PF 대출들 자금 조달 흐름도 둔화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PF 자금 흐름을 둔화시킨 거는 자금 건전성, 뭐 예를 들면 레고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마을금고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금감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 자체에서 지금 현재 PF 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결시켜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PF 나가는 것 자체를 이건 좀 막아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정책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PF 자금 자체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는 실제적으로 공급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소 잃고 외양간 못 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그렇죠. PF 대출 자체는. 그래서 밑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이에 따라서 전년도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착공 대기 물량 및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뜻은 결국은 PF 대출은 이자가 비싸고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이 비싸니까 일단은 내가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면 빌라를 짓겠다라고 했지만 인허가를 받았는데 막상 공사를 했을 때 그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될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는 물량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착공되는 물량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로 공급되는 물량들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 대책에서는 공공에서 지급하는 분양도 많이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민간에서 하는 이 주거 부분도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 자체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김 대표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보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점 추진 과제가 공공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공사를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민간으로 안 되는 거는 공공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그 공공도 조기로 공급하겠다. 빠르게 공급하겠다. 그래서 기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 공정관리 얘기는 이번에 뭐 부실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완전 포함된 것 같고 또 사업 여건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윗부분의 대표적인 대책의 주된 내용은 공공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거고 그러면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은 많습니다. 하지만 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안고가 많이 빠져있는 아예 거의 없는 그렇죠. 찐빵이죠. 실효성 자체가 많이 빠져있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씩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뭐 사업 여건 개선을 보면 뭐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완화라든지 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분양에서 임대 전환 공급을 촉진하겠다. 공사배층의 기준을 마련하겠다.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 뭐 건설 인력 확충을 하겠다. 규제 정성화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비 금리 인상과 원자재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 착공을 어떻게 시킬 거냐가 중요한 건데 뭐 조기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거는 이미 인허가 받은 물량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 전매 제한 공공택지에 대한 뭐 전매 제한 완화는 결국은 공공의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럼 증액 기준을 마련하는 거지 공사비를 어떻게 해서 책정하겠다. 그럼 공사비를 어떻게 낮추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개선. 이 말은 인허가에 돼 있는데 미착공돼 있는 물량이 분명히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자 보면은 뭐 전매 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이미 올라 있는 건축 자재 공사비를 어떻게 내릴 거예요? 공사비를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공사비를 인위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공사비가 올라간 거는 뭐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자재가 이제 수급이 불안정하는 거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재비 원자재 가격 자체가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랐고 공사비가 올라감으로써 분양가도 올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공사비, 분양가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공사비도 못 분양 가격도 못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사비는 올랐고 그러면은 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신규로 공급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땅 가격은 정해져 있고 건축비는 정해져 있는데 가격은 그대로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올리지도 못해요. 결국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번 대책 자체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그렇죠. 부분인 겁니다. 민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공에서는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공이죠. 근데 공공 자체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 예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에서 공공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이라든가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든가 공공주도 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진행하려고 하느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되게 규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를 공공으로 진행했을 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정책 자체는 없고 그냥 공공으로 진행을 해서 물량만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공으로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물건을 공공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이 됐든 아니면 민간이 됐든 물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호응할 수 있는 아니면 분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여건 개선인데 사업여건의 개선에 이 7가지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업여건 개선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어. 네. 그리고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하기 위한 공사 PF 대출. 그러니까 뭐 공사를 자기 돈으로 하기보다는 대출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PF 대출을 받는 보증 한도를 보증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단계별 사업성 재고 및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환이 되느냐? 왜냐? 금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뭐 시장 상황에서 금리를 어떻게 정부가 규제해서 정부가 억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겁니다. 왜냐? 건설 경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있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한 PF 대출에 따른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사비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분양가가 비싼 주택을 누가 손을 대겠어요, 지금. 그러면 분양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올릴 수가 없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소규모 사업장들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소규모 네, 사업장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 자체도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도 거의 실효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자금 조달 지원이라든지 비아파트 규제 개선 이 부분이 비아파트의 자금 조달 지원이라든지 이 비아파트 규제 개선도 큰 메리트는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 공급 대책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유심히 봐야 그렇죠. 되는 것들 눈여겨봐야 될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나와 조금은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 했으니까 찐빵은 있잖아요. 그 찐빵이 뭐냐? 찐빵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빵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냐? 도심 공급 기반 확충. 그래서 재개발의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좀 개선하면서 속도를 빨리 하겠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우리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대규모 옛날 뉴타운처럼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서울시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성을 좀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은 말씀대로 안고 없는 찐빵에 안고는 없지만 찐빵 빵이라도 먹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럼 또 우유라도 마셔야 되는데 우유 마실 거는 조금 덜 부족하다. 아니면 좀 목은 막힐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시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뭐 얘기를 해드리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이런 부분 자체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공공에서 물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에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실효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공급 대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급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입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외곽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그 외 지역에 이렇게 공급을 해봐야 사람들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서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도 지역의 핵심 지역이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빈부격차, 조금은 양극화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활성화되는 지역은 더 높게, 조금 더 깊이, 조금 많이 멀리 나간다면은 좀 초고층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게 좀 풀어주는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이 부분의 공급 대책 자체는 조금은 실효성 자체는 조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나마 찐빵 빼고, 안고는 빼고 찐빵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뒤쪽에 있는데, 예, 뒤쪽에 가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죠. 뭐 지금 나온 것 중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내용 보면 3기 신도시에 대한 3만 호 이상의 확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확충을 어떻게 하겠냐? 민간으로 돼 있는 공공택지를 공동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것들을 공공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면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건 어떻게 하냐?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남양주 양숙 같은 건 203%까지 올려주겠다. 높게 지어서 사업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사업성을 확보하면 당연히 분양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차라리 신 대표님 말대로 용적률을 상향시킬 거면 도시문권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그렇죠. 더 높게 지으면 되죠. 왜 3기 신도의 용적률을 완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용적률 완화를 3기 신도시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서울, 뭐 수도권,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죠. 뭐 전주, 제주도까지 용적률을 완화시키면서 좀 더 높은 뭐 말 그대로 금리가 높고 뭐 다 높으면 사업성을 높여야 되는데 사업성을 분양가를 못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올려? 개수를 더 많이 팔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개수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야 돼요. 근데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들을 조금 더 완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사업성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미착공되어 있던 물량들도 착공을 개시할 겁니다. 당연히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번 대책에서 이제 어차피 안고는 빠졌고 찐빵이라도 먹으려면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이 재개발 재건축에 조금은 간소화시키고 사업 절차 자체를 개선시키는 내용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자체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도 재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조금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재건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서울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많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집이 필요한 곳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늘릴 수 있거나 이런 공동주택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서울 지역에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체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건 사업 절차 자체를 개선시켜가지고 축소시켜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일 수도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을 축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재건축을 이 사업 절차 자체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거주 의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재건축 규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대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보면은 뭐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해서 빠르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신탁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조합원들 자체의 사업성의 수익을 대변해 주지 않거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절차 자체를 개선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사업 절차 자체를 개선해 준다면은 조금 빠르게 이렇게 공급 물량이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조금은 찐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우리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해서 도심권에 있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재급제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는데 그 개선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지연 없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냐? 왜냐? 사업성에 대한 문제들을 개인 재산을 국가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기관의 컨설팅 지원, 그리고 조정 전문가 파견, 분쟁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상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분담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뭐 사업성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분쟁은 뭐 조정할 수 있겠죠. 왜냐?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뭐 조합원들은 뭐 공사에 대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그 파견하면서 그러니까 또 CM 회사들이 접근을 해서 공사비는 이렇게 적정하다. 이렇게 하면 맞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진행되겠죠. 근데 공사까지 진행되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공사 자체는 줄이진 못하죠.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공사비에 대한 분쟁 때문에 줄어드는 거는 분명히 되는데 공사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업적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까지는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공사비 분쟁은 최근 이제 불거진 부분이 그렇죠. 많죠. 이 둔촌주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건축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공사비 분쟁 자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어찌됐든 간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상승입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조정하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하고 예를 들면 재건축으로 진행된다. 조합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금액입니다. 금액의 상승인데 시공사 측에서는 당연히 금액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조합 측에서는 최대한 금액을 안 주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조정인데 어찌됐든 간에 시공사는 많이 불렀다가 가격을 떨구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처음부터 200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200을 불렀다 조정을 합시다. 그럼 100억을 부르는 거고 100억에 조정을 하면은 시공사 측에서만 만족하는 어떤 그런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게 공사비 분쟁이라든가 조정 전문가 파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업 절차 개선에는 제가 볼 때 명분상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사업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계속 사업성 얘기가 나오지만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면 공사비를 더 줄 수 있겠죠. 남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면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러면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거는 좀 문제점이지 않나.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에 찐빵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걸 그러면 여기서도 없다. 그럼 뭐냐 하면 요건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성을 보완하는 정책이 없었다 이때까지. 그 사업성을 보완하는 정책이 이제 하나가 한 줄이 나온 겁니다. 지금. 요 몇 줄 되지도 않죠? 그렇죠. 요게 다지만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기보다는 뭐 정책에서는 핵심은 아니겠죠. 하지만 요 부분은 결국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책에서 조금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조금 내용의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아야 됩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 그건 뭐냐? 첫 번째,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 시행 가능 면적 요건을 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러면 사업성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정비사업, 서울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이 결국은 소규모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에 안 그래도 뭐 번동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해도 빠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좋아지다. 그러면 빨라지면서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모아타운 자체가 처음에는 모아타운이 일반 재개발보다는 좀 인기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 와닿진 않지만 한두 군데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앞으로 그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마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들은 앞으로 좀 우리 시청자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 하나, 요 한 줄, 요 몇 줄 되지 않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자,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라고 했는데 기부채납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전 면적 요건 자체를 기부채납 부지를 이제 사업에서 면적의 사업 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거 첫 번째가.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과거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 땅, 쉽게 말하면 내 땅에서 정부한테 이제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고 그만큼 용적률의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는 기부 체납 부지는 빼고 온전하게 내 땅에서 사업 부지를 조금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난 거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사업성이 개선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공공에서 참여하는 연접한 통합 시행한 최대 면적 기준 자체가 2만 제곱미터에서 4만 제곱미터로 늘어나는 거. 그러면은 조금은 소규모 개발에서 조금은 더 늘어난 뭐 중규모 개발이라든가 뭐 대규모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 개발에 보면 예전에 뭐 200세대, 300세대 개발했던 걸 지금은 앞으로는 뭐 400세대, 500세대 이렇게까지 개발할 수 있게 조금은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저는 얘기를 보면서 소규모 관리지역을 공공이 통합 시행하면서 면적을 확대시키겠다, 완화시키겠다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유튜브 영상에 신 대표님이 얘기했던 홍제 4구역이 네네. 개미마을과 통합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홍제 4구역 단독으로 개미마을하고 하겠다 했지만 개미마을은 공공에서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언젠가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서대문구청에서도 뭐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바로 인접한 지역이 연접한 지역이죠. 그렇죠. 홍제 4구역에 붙어 있으니까 홍제 4구역하고 연합해서 통합 시행하면서 면적을 늘려주겠다. 그러면 통합 재개발을 하자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신 대표님 얘기했던 홍제 4구역 같은 경우가 아마 이번 혜택에 조금 적용받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런 그렇게 것도 어차피 연접해 개미마을 개발 따로, 홍제 4구역 개발 따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각각의 구역이 나눠지겠지만 그럼 면적도 작아져요. 그렇죠. 세대수도 작아지고 하지만 이게 이제 연접해서 개발을 통합 개발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용적률이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기부채납 부지도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업성 부분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으로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지역들이 이제 몇 군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시간 통해서 뭐 어떤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홍제 4구역은 지금 뭐 우리의 유튜브 영상에 올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혜택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지역들은 지금 완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서서히.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 중에 그나마 찐빵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대책에 나온 대책의 주요 골자는 대충해서 설명을 좀 급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대책 1번, 2번, 3번 PF 대출 그리고 공공물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간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는 사업들 이런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1번
1번에서 또 혜택을 좀 보고 1번을 또 가지고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시청자도 있을 거고요. 2번을 가지고 시청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도 있을 건데요. 1번에 대한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번에 대한 부분은 1번이 그렇죠. 공공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3만 원 더 공급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에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는데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인허가를 간소화시켜준다. 이런 그렇죠. 제도적인 절차를 간소화시켜줄 때가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 생각에는 그러면은 첫 번째로 공공으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은 공공 물량이 됐든 아니면 민간 물량이 됐든 공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급이나 일단 3기 신도시를 우리가 공략하는 세대들을 보면 사전 청약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네. 그러니까 사전 청약하면서 공공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지 생애 최초 공급이라든지 젊은 층들 그러니까 2030, 3040 이 젊은 층들이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3만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청약 경쟁률에서 조금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기준에서 하면 뭐 100대 1이 나온다라고 하면 3만 가구 추가되면 50대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70대 1이 나올 수 있는 거 조금 더 줄어드니까 확률상으로 내가 좀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좀 애매한 점수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은 한 번 더 내가 뭐 커트라인에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분들은 아마 좀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이번 첫 번째 나온 공공에 대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물량이 늘리는 거에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서 좀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이거는 안고도 없고 찐빵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뭐 PF 대출을 완화시켜주고 PF 총량을 늘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아니면은 건설사에 신속하게 이렇게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저는 정말 안고도 없고 찐빵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시청자분이 됐든 아니면 소비자가 됐든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건설사만 어떻게 보면은 배부르는 정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자금이 동결되어 있고 자금 경색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주고자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PF를 일으키고 PF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 자체는 시공사도 있겠지만 시행사가 대부분 많이 하고 공공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별개겠지만 민간에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 자체가 PF를 이렇게 일으키고 PF 자체가 이제 이런 PF 대출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하고는 별개인데 시공사만 배부르는 그러한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안고하고 찐빵을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우리 김 대표님 같은 세 번째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간소화라든가 아니면은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이런 지원이라든가 간소화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그나마 안고가 될 수도 있고 찐빵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이 916 대책 자체가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신 대표님 그럼 두 번째에 대한 부분 두 번째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또 그래도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PF 대출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PF 대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착공 물량들이 이 조건 가지고 착공 물량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착공 물량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공급될 도심권에서 공급될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도심권에 있는 소규모 작은 주택들 이런 우리가 뭐 전월세를 찾는 이렇게 서민들 주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주택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택들의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매매가 상승들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되짚어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택들도 앞으로는 어디에서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그런 주택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번 대책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뭐 소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 대책을 통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는 건 뭐냐면은 기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기존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겁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공공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뭐 규제를 완화시키고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긴 했지만, 공급이 되려면 최소 3년, 4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기존 주택들 아니면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개발 사업들 자체가 아무래도 반사 이익을 받기 때문에 집값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나온 것도 대표님 말대로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한 뭐 입지가 좋은 지역,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공급이 계속해서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입지가 좋은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희소성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공략해봐도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번 대책에도 저희가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이번 대책에서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은 지역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낮은 지역은 미분양은 계속 미분양이 쌓여요. 어찌됐든 간에 양극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는 사람들을 분산시킬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런 방안들 자체가 조금은 좀 길게 장기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번 대책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대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 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 대표님과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에 따라서, 만약 또 정책들이 나오면 항상 보완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접목되는 점들, 장점들, 단점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또 한 번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찌됐든 간에 이번 9.16 대책 자체는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저는 앞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고가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효율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했는데, 원희룡 장관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자, 공급은 늘리고, 지금 현재 공급은 늘리고,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비아파트들,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안 풀어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급은 늘리되 이 사람을, 공급을 늘린 물량을 살 사람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무주택자들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 무주택자들은 다 서울 바깥으로 아니면은 중심지역 바깥으로 내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부동산 대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투기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을 적절히 보완을 해가면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9.16 대책은 정말 아쉬운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이번 대책에서 한 줄 평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뭐 시장에서 미치기 위해서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이 아마 과연 시장에서 현재 이 대책만으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저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한 줄 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발표된 9.16 대책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들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9.16 대책, 그리고 앞으로 또 대책이 많이들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총선 전에는 또 큰 대책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때 총선 전에 나오는 대책이야말로 아무래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대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다음 대책을 좀 기대하면서 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왔으면은, 대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대책에서는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9.16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이라든가 아니면 내용 자체를 설명을 하였는데, 오늘의 내용 자체가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런 좋은 정보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많이들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